네, 안녕하세요. 무려 전국 수석 타이틀이 항상 이분을 따라다니죠. 원지사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님 모시고 시사상담소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우리 시사상담소에 함께 해주시는 황상민 박사님도 와주셨고요. 네, 저까지 소개를 해주시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두 분 다 너무 바쁘신 분들인데 특히 원지사님 오늘 이른 시간부터 매우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오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면담도 요청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면담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야말로 뭐 종류가 다양하죠. 우리 업무 보고도 있을 거고 외부에서 뭐 제주도 관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움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 민원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주로 면담은 7시 반부터 한 10시 정도 요 사이에 해결을 해버려야 우리 또 기관 간에 협조도 해야 되니까. 네. 직접 찾아오시는 민원분들하고도 또 대화도 나누셔야 되고 그렇습니까? 사실 찾아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다 시간 할애를 못 해드려요. 그러게요. 왜냐면 사실 뭐 제 개인을 시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가지고는 다른 일들에 또 지장을 주니까요. 할 수 없이 이거를 선별하는 역할을 악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비서실이 참 어렵습니다. 잘하고도 욕먹기 딱 좋은 게 그걸 뭐라 그러죠? 저 인해 장막을 치고 있다는 소리 문고리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비서실이. 그럼 지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서 야, 그 사람 참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사 되고 나서 사람이 좀 뭔가 스킨십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 혹시 많이 안 들었어요? 많이 듣습니다. 아, 그래요? 야, 그래도 내가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시간 할애를 안 해주고 그러게 내 이야기를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죄송한 거죠. 그래도 어떤 때는 또 다른 일 때문에 지칠 수도 있고요. 네. 또 사람인지라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한결같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늘 죄송하죠. 빚쟁이 같은 마음이에요. 아이고. 그 지사님이 또 다른 뭐 공직자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약간 섭섭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좀 젊어서 좀 그렇지 않냐, 아니면 너무 좀 잘나서 제가 좀 건방지지 않냐, 뭐 이런 또 요까지 덤으로 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특히 저에 대해서 선입관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수석했으니까 뭔가 이 모든 거를 머릿속에서 한 번 보면 다 기억하고 왜 나를 기억 못하지? 잊어버리는. 그리고 요 정도 얘기했으면 다 알아들을 텐데 그러게. 왜 모른 척하지? 이런 오해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연결이 잘 안 되고 이러면은 혹시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다음 어떤 경우에는 와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30분씩 계속 하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말 잘랐다고 잘난 척한다고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배우는 거죠. 이게 절대로 옳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다 어떤 감정의 동물이고 내가 어렵게 꺼낸 얘기를 설사 결론이 옳은 게 중요하고 잘 이걸 잘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기만 해도 사실 내가 다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입관 풀게 하기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제가 사람의 뭐랄까요 마음 여기에 더 다가가야 되는 그런
훈련이랄까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지사님 말씀이 사람들이 쫙 내 이야기 한마디만 들어보면 쫙 마음을 파악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뭘 해주기를 기대를 받으시는데 네가 왜 한 시간을 듣고 아직까지 내 마음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냐 이러면서 또 저도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하고 좀 비슷한 고민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같은 마음의 부담을 안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많은 거를 저 대신 물어보셔주시면 이제 될 것 같네요. 네,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시는 두 분의 힐링 타임이 꼭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원지사님, 그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양천갑 지역구 당선되신 이후에 한나라당 개혁 소장파 3인방으로 굉장히 잘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같은 지역구로 17대, 18대도 당선되셨고요. 2004년에는 최고위원회 선출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2011년 돌연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사실 국회의원 처음 도전할 때부터 한 3선 정도 하면 뭔가 보여줄 거 보여주고 좀 국민을 대변할 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좀 젊은 혈기에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위 소장 개혁파로 3선씩이나 했는데 이제 사실 뭐 개혁을 딱 이룬 건 없어요. 당시에 당 대표에 도전하면서 나는 국회의원을 계속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말 이 당을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또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그런 보수 정당으로 만드는데 내 모든 걸 걸겠다라고 하면서 승부수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당대표는 안 됐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라는 게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국민의 힘을 가지고 하는 거지 뭐 자기 개인의 힘 갖고 하는 건 아니긴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의 한계, 시대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목표를 못 이뤘으니 그 공약이었던 것을 지킬 거냐 말 거냐인데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당대표에 전념한다는 뜻에서 국회의원에 안 나가겠다는 거긴 했지만 근데 그거는 내가 떨어지니까 슬그머니 말을 바꾸는 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어차피 이참에 인생 그 다음에 길이 정해져 있던 건 아닌데 우선 뭐랄까 인생 후반전을 위한 하프타임을 갖자 그런 생각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잘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셨으니까 국회의원 더 안 하고 고향인 제주로 와가지고 도전하셨고 도지사가 되셨으니까 만일 당대표하고 국회의원 하다가 어쩌면 지금 이 상당히 본인이 적폐 청산을 하기보다는 그 대상으로 몰렸을 그런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지금 뭐 저쪽에 이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에서 이쪽 저쪽으로 다니시는 분들 보면 좀 짠하시지 않으세요? 내 나름대로 이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기한 것이 새로운 성부수가 됐구나 그런 생각 혹시 들어보신 적? 소장님 말씀하시는 일리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방어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면 당시에 만약에 당대표가 되고 만약에 당에 대한 개혁들을 하고 당에 대한 감시장치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작년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좌절했던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일이 뭐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죠. 뭐 그랬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국회의원을 그만둔 게 제주도지사가 됐으니까 잘 된 거다. 물론 뭐 잘 안 된 거라고 생각은 않지만 글쎄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워낙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나서요. 복잡하네요. 그렇죠. 당을 생각했을 때 약간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그 지금 당에 지금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복통이죠. 미치겠습니다.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제주도지사로 출마한 계기나 또는 이런 거는 꼭 내가 바꾸겠다라는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으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제 생각도 있지만 당시 이제 4년 전이죠.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전임
세 분의 도지사께서 한 20몇 년간 계속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편가르기, 도민들도 다 이제 자기 어떤 표 관리하는 걸로 해서 줄 세우기, 이러다 보니까 인사든 어떤 이권이든 하다못해 자생 단체들 뭐 지원하는 거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전부 너무 정치적으로 쏠려서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 세우기 없이 좀 새로운 시대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이제 많이 이제 도민들 사회에서 이제 목구멍까지 차올라왔던 상황이거든요. 네. 이걸 누가 할 수 있냐를 찾던 중인데 마침 원희룡 이쪽에서 봤을 때는 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쉬고 있으면 썩는다. 고향위에서 봉사해라. 그런 요구가 이 제주도민들 사이에 많이 있었죠. 예.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원희룡이 오면은 설자리가 줄어드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그게 압도적인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선거다운 선거도 안 치르고 그냥 당선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주도의 어떤 변화의 흐름, 그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있었고 저의 어떤 소명도 있고 이게 맞아떨어져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행정적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제주도민의 열망이 그때 원지사님을 당신이 진짜 제주도를 바꿀 수 있는 이 새로운 인물이다. 그래서 이 소명을 안고 제주도지사 이 역할을 맡으셨다라고 이제 지금 믿고 계시고 또 지난 몇 년 동안 그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오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저도 봤을 때 여론조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지사님을 이렇게 지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만족도 평가가 생각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기대가 너무 많았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조금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근데 그런 반면에 또 범시민사회단체연합에서 좋은 자치단체장 상도 받으시고 또 합동평가로 했을 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도 지사님의 공약 이행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요. 특별한 이렇게 업적이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여론조사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계세요. 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안희정 지사한테 한 수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친하시죠? 두 분. 그 우선 기대가 좀 너무 컸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거죠. 하나는 좀 개혁도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기존의 문화나 기득권은 좀 잘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가다 보면 충돌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공무원 인사, 난개발 문제 그다음에 중국 자본으로 인한 제주의 중국화 이게 다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인사를 청탁을 이제는 받지도 않고 안 듣는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데 야 그래도 내 부탁은 들어줘야지 이런 게 있는 거고 난개발 야 왜 이렇게 제주도가 이렇게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 길이 쭉쭉 뽑는 거야. 그래서 이 개발하는 걸 막아야 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토지나 우리 동네는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좀 크고 작은 뭐랄까 마찰들이 그게 첫 해에는 의회와의 충돌로 드러났고요. 뭐 지금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만 뭐냐면 그전에는 의원들이 나름대로 보조금이라든가 그 예산들을 나눠주기 식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이당 저당 안 가리고 전부 우리끼리 잘 지냈는데 원희룡 도지사가 와가지고 뭘 다 이걸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다 바꾸려고 그러냐. 지 혼자만 정의롭냐. 이런 반발. 그 다음 이제 일부 언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계. 그 다음 기존의 어떤 우리 그 지역에서 특히 과거에 뭐랄까요. 유지분들. 도정과 잘 연결돼서 모든 게 불편 없이 돌아가던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옛날 지사들 있을 때보다 우리가 불편하다. 그다음에 일반 그 주민들이 봤을 때는 갈등들이 속 시원 해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도 문제가 터지고 하수도도 문제가 터지고 야 이거 제주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야 원희룡 정도면 한 칼에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야 이거 뭔가 이 제주도가 좀 시끄럽고 뭔가 좀 막 변화는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이런 것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뭐랄까 불안감 이런 것들도 좀 투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변화를 기대하는 제주도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도지사직을 맡아서 하시는데 실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정작 도민들이 경험하는 거나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지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막 경제 발전하면서 상당히 다양한 문제들이 막 쏟아질 때 그때 누군가가 단칼에 쫙 정리하고 강력하게 밀고 가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주는 그 모습을 지금 도지사님께 기대를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런 식의 요구도 받는다는 거네요. 예, 그런 부분이 저는 제가 더 부응을 해야 되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막상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하고는 이제 부닥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기존의 개발 허가를 다 받아놓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이 걸리는 부분들은 그렇죠. 그럼 막 욕 넣어줘. 내가 사업을 못 하는데. 그럼요. 근데 이 부분은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이제 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혁적인 걸 똑같이 하더라도 설명도 좀 더 잘하고 우리한테 와서 좀 허락도 받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소통을 좀 더 잘해라 이런 주문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건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또 이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또 해주시니까 이게 또 새로운 소통의 방법을 활용하시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 수기 민주주의의 원조가 그 원희룡 지사님 아닌가 싶어요. 2016년 그때부터 어떤 협치를 해보는 과정에서 한계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좋더라 이런 말씀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협치가 그 세력 간에 서로 협력을 하고 타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우선 상대방에 대한 좀 존중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나만이 옳은 게 아니라 제3의 방안, 타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걸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로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약하다 보니까 협치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전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요. 내 얘기를 들어줘야 협치지 내 얘기를 안 들어주면 협치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거꾸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서로 공방이 되는 게 아니라 협치가 안 된다라고 공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용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더 잘해보자고 한 게 자기가 내용적인 게 관철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는 자기 일방적인 내용을 숨겨놓고는 협치로 공격을 하는 이런 게 아직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상당히 딜레마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한꺼번에는 어차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선진국들의 민주주의나 타협 정치도 그 뭐 50년, 100년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한 20, 30년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 당사자들은 너무 힘든 거죠.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세부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제주 도시 계획 조례가 드디어 3수 만에 수정 가결되어가지고 공포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3월부터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해주셨듯이 제주도의 난제가 난개발인데 그 제주도시 계획 조례가 수정되면서 방지 차원이 퇴색되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난개발에 대해서 제주도의 대책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경기도나 강원도는 꽉 차면 옆으로 가면 되지만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토지의 추가 공급도 불가능하고 인구가 어디로 옮겨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에 대대로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제주도의 주축 세력이고요. 그러니까 토지나 자연환경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제주도의 관광객들이 늘고 경제활동도 활발해지다 보니까 개발 욕구는 계속 있는 거죠. 누구나 자기 땅은 다 개발하고 싶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기 세력까지 끼어들어서 문제인데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외국인들이 토지를 이제 사재끼는 거 이 부분을 막아야 되니까 투자 영주권 제도가 5억 이상 부동산을 사서 5년 보유하면 네.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자체를 없애는 건 외교 문제가 되니까 국가 신뢰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범위를 제한하자. 그래서 관광단지 안에 있는 부동산만 적용이 되는 걸로 제가 취임하자마자 한 1년 정도 해보려고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 투자 영주권 신청자가 한 2-3천 명으로 올라가 있다가 지금은 거의 추가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관광단지라는 건 이미 개발이 다 끝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물꼬는 잡았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농사짓는 땅들을 농사짓지도 않으면서 70년대부터 여기 와서 땅을 갖고 계신 매지인들이 한 30% 내지 40%를 제주도 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발하러 와서 세금 내고 제대로 하는 건 좋은데 농지로 갖고 있다가 그냥 팔린다든지 나중에 이걸 용도 변경해서 개발한다든지 이거는 거의 투기성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농사한 지 있는 외지인 농지는 지금 좀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충격도 있지만 과감하게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도시의 땅을 집을 짓는데 도시에서 지으려면 대부분 뭐 하수도든 이런 기반시설 부담들을 해야 돼요. 네. 공원, 학교 부지 이런 거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피하려고 땅을 쪼갭니다. 쪼개면은 작은 필지니까 부담이 싹 없어지잖아요. 원래는 큰 땅인데 이걸 쪼개가지고 나눠서 여기다 쭉쭉 올리면 이걸 원래 땅을 산 사람은 쪼개서 팔고 뭐 수백억 챙기고 빠지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들어왔는데 기반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피해를 입으니까 전부 도청으로 와서 항의를 하겠네요. 공원이 왜 없냐, 왜 가로등이 없냐, 여기는 왜 버스가 오느냐, 왜 길이 좁냐. 그런데 이런 편법들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이게 난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필지를 편법적으로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아니면 건축허가를 안 주는 식으로 예, 이제 하면서 이 부분도 급브레이크가 걸렸죠. 도지사님 욕먹을 일 참 많이 하셨네요. 거기에다가 도시계획조례에서도 이제 공공하수도가 연결이 안 되면은 건축허가를 안 준다든지 예. 아니면 도로가 8m 폭이 연접이 안 돼 있으면은 건축허가를 안 준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시구역 내에서도 건축허가를 짓는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사는 땅 이거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뭐 5층 10층 올려야 이걸 돈을 회수하는데 이게 갑자기 막힌 분들은 원희룡이 예쁘겠어요? 죽일 놈이죠. 아니 근데 그거 그냥 그렇게 뭐 하신다고 특별히 그게 문제가 해결되거나 달라지지 않을 텐데 뭐 그렇게 무리를 하세요 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네. 많이 듣죠. 저는 이미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진작부터 이 난개발이 난개발에 대해서 좀 막아서 지속 가능한 개발, 공공의 삶의 질, 네. 우리 지역 인프라 이런 부분하고 조화되는 이런 걸 잘 갖춰서 했어야 되는데 한 5년 전만 해도 투자 유치에 급급했거든요. 그때는 인구도 줄어들고 네. 부동산 경기도 제자리 걸음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부양시키려고만 노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동을 안 걸고 하다가 이게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너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와서는 너무 달아오른 거에다가 찬물을 끼얹어야 되는 역할. 왜냐하면 숨을 골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성장 중심론자들 그리고 이 개발이 제한 없이 가는 데에서부터 이익을 보려고 딱 기다리고 있던 분들하고는 지금 좀 크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참 그것도 재밌네요. 사실은 성장 제일주의나 개발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우리 그 MB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주장하셨고 또 원지사님은 그 MB 대통령 시절에 상당히 잘 나가던 이 정치인으로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필로소피로 지금 도정을 하고 있고 어쩌면 제주도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성장을 해야지 더 제주도가 더 잘 살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것과 반대로 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또 제주만의 또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새로운 철학을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셨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였어요? 바뀌었다기보다는 뭐 이 정치라는 게 원래 그 고정된 자기의 레퍼토리를 딱 갖고 거기다가 적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큰 방향은 있습니다. 네. 가치. 예를 들어서 제가 내건 게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자라는 거거든요. 네. 출마할 때부터. 네. 그러면 제주는 누가 봐도 자연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개발도 제주 자연의 가치를 높이는 개발이어야 되고 그 개발이 제주 자연의 가치를 까먹는다, 훼손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동이 걸려야 되는 거고. 문화, 제주도가 뭐 무슨 굴뚝산업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스마트한 미래의 어떤 문화, 이런 부분들을 친환경과 연결해야 되니까 이런 걸 하려면 제주도 분들이 가장 큰 피해의식과 소유의식을 갖는 게 뭐냐면 개발을 하더라도 외부 의존적인 개발이었다. 그리고 그 혜택이 빠져나간다. 네. 우리는 뭐냐? 우리는 돈벌이 대상, 내지 돈벌이의 장소만으로 제주도가 전락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피해의식이 많기 때문에 인재도 키우고 복지도 늘리고, 그래서 도민들이 잘 사니까 다른 데서도 여기를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여기 무슨 인디안 원주민처럼 돈 많은 부자들이 놀러와서 돈을 벌고 그런 방식은 다시는 반복해서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요즘 4차 산업혁명 같은 어떤 혁신적인 걸 하려면 혁신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기술과 자본과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민들은 그게 약하잖아요. 그러면 도민 자본도 키워줘야 되고 도민 경험도 쌓아야 되고 인재들도 유출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영입되고 여기 있는 인재들을 키워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제주도의 기존에 쌓여있는 건 약해요. 좀 폐쇄적이잖아요. 그리고 4.3 사건부터 이어져 오는 특유의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걸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좀 끝까지 보는 이런 성향들이 좀 강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기회는 먼저 도전하는 사람들이 가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물론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만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야, 제주도가 성장하니까 덕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네. 우린 뭐야? 그런 비슷한 이야기 들었어요. 이 한번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새로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펜션을 하거나 카페를 여는데 당신들은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펜션을 꾸미고 또 카페를 운영해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들이 더 잘 버네 이러면서 한편으로 막 화가 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혁신적인 걸 도입해서 시장에 기존에 어떤 걸 갖고 하는 분이 가져가는 몫이 크고, 그렇죠. 나중에 남 따라서 하는 거는 평균적인 거 정도 하고 끝에 막차 타는 사람들은 인테리어 비용도 못 건지는 맞아요. 게 이게 사이클이잖아요. 그런데 길게 보면 이런 과정에서 제주도민들도 경험을 쌓아나가는 과정인데 문제는 여기에는 학습 비용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 과정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이게 더 커짐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자가용도 몰고 다니고 뭐 가게도 차리고 사실은 경제 활동도 왕성하게 일어나가지고 전국 최고의 성장률이거든요. 네. 하고는 지지만 이 바깥에서 몰려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았던 것 같은데 느낌에 막상 비교를 하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는 해결이 안 되는데요. 이걸 우리 제주도정은 그러니까 향토기업 그리고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 세대를 우선적으로 키우고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를 해줄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안 그러면은 제주도 개발청을 서울에다 두고 서울에서 직할을 해야 되겠죠. 제주도의 지방자치가 있는 것은 도민들 그리고 외지에서 왔다 하더라도 제주도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의 자치적인 힘을 가지고 제주도를 그 키우는 어떤 열매, 혜택 이런 부분들을 도민이 좀 주도하자. 근데 도민이 주도하려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본, 기술, 경험, 네트워크 이런 게 다 우리끼리 또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 어떤 이 외부 자원이나 외부 경험들을 어느 정도로 활용해야 되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고 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 제주도지사, 제주도 공무원들, 그다음 제주도에 뜻 있는 사람들의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지사님이 이 행정의 문제나 이런 정치적인 이슈도 있지만은 이 혼란이나 또 이 변화의 시기에서 마음 아파하는 여러분들 힐링해줘야 되는 진짜 심리를 어루만져줘야 되는 그런 또 역할을 또 하셔야 되는 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한 박사님 좀 도와주세요. 네, 이거 참 쉽지 않네요. 제가 참 가슴이 가깝해지네요. 모두가 힐링이 필요한 네, 시대죠. 진짜 그러네. 제가 택시를 타다 보니까요, 이렇게 지사님이 이렇게
사랑이 극진하신데 제주도에 대한 그 택시 기사님은 그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조금 성급하지 않았냐 아니면 좀 예전보다 더 불편해졌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새로 바뀌는 제주형 대중교통 체계의 장점과 이렇게 지금 이게 과도기적 시기인 건지 조금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중교통 체계를 준비는 한 3년 했어요. 네. 근데 왜 3년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냐 이러는데 과거 도지사 때들도 대중교통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30년 동안 못 바꿨어요. 우선 핵심적인 뭐냐면 버스회사, 택시회사가 우선 그리고 노조 이게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매번 선거가 올 때마다 택시, 버스 반발이 두려워서 슬그머니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중교통은 전혀 발전이 안 된 채로 30년 동안 그대로인데 문제는 뭐냐면 매년 자가용이 2만 대씩 늘어요. 제가 취임해 있는 동안만도 10만 대가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1년을 늦추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저희는 몇 단계로 잡고 있는데요. 1단계는 대중교통을 안 가는 곳이 없이 골고루 놔주자. 그렇게 해야 렌트카든 자가용이든 운행을 줄여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되잖아요. 네. 2단계는 렌트카를 제한하는 겁니다. 렌트카가 제주도에 이 좁은 섬에 32,000대가 돌아다녀요. 이건 감당 불가능입니다. 근데 렌트카 보고 렌트카를 줄여라 그러면 어이 버스도 안 가는데 네, 맞아요. 그럼 관광객 받지를 말아야지 뭘 타고 가란 말이냐. 네. 이제는 얘기할 수 있죠. 네, 버스 타세요. 네,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 개편은 버스 회사, 택시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놓으라고 몇 년이 걸렸는데 일단은 합의를 끌어냈고요. 그다음 우선 1단계는 버스를 골고루 넣은 건데 이러다 보니까 우선 택시 쪽의 불만은 야 장거리 노선에 공항에서부터 버스가 안 가는 데가 없으니까 택시 손님 끊어졌다. 이거고 그다음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중앙차선 같은 거 하니까 이 기존에 과도하게 많이 다니던 데는 빼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동네는 줄었냐 이런 게 있고 근데 버스가 안 다니던 데들이 다니는 데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문제는 보니까 좋은 혜택을 보는 분들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거나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끝내고 불평이 있는 사람은 30명한테 매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누구 죽일 놈 그냥 이런 시절이 그렇죠. 없는 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8월 말에 했는데 그때는 원희룡이 죽일 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제가 얼굴이 좀 좋잖아요. 네.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명도 길어지고요. 네. 물론 그때도 이렇게 지지해주는 분들은 누군가는 해야 되고 빠를수록 좋은 거고 서울도 이게 안정화되는데 6개월이나 1년 걸렸으니까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지지하는 부분들도 탄탄하게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불편하신 분들이 큰데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잘못한 게 없냐 그건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하거나 최소한 응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30년 만에 제주도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다 보니까 사실 군데군데서 그냥 아우성인 게 많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보완이 돼가지고요. 2달 전에 욕하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그래도 해놓고 보니 괜찮네. 그래요? 이런 여론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슴 쓸어내리죠. 천만다행이죠. 아니 이게 끝까지 실패하면 저 집에 가야 돼요. 집이 제주도신데. 그러면 그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또 이런저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오버 투어리즘이 발생할 거라거나 뭐 환경 문제 같은 거. 근데 그럼에도 그 의지가 이렇게 강하게 있으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예, 오버 투어리즘. 네. 그러니까 이게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면 제주도가 몸살 내지는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건데 왜냐하면 지금도 교통, 주택, 하수도, 쓰레기 문제 넘쳐나거든요. 근데 그 저희가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나중에 추가 관광객이 아니라 지금 관광객 가지고도 이미 넘쳤다라는 판단이에요. 네. 지금 제주공항 좌석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절 때 되면 제주도민들도 표가 없어요. 그럼 지금 오는 관광객들 오지 말라고 쫓아낼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는 관광객들 때문에 하수도가 넘치고 쓰레기로 한 거는 이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난 10년 이상 제대로 안 돼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우리가 1단계 해놓고 그 다음 관광객을 어디까지 받을 거냐는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상주 인구 100만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은 저도 과연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세대한테 판단하도록 넘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66만 인구에다가 관광객을 환산하면 10만이 좀 넘기 때문에 지금도 80만이에요. 100만 명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항, 항만, 하수도, 상수도, 쓰레기 이게 다 돼야 된다. 주택. 그 이후까지를 앞서서 걱정하는 분들의 걱정은 이해는 하지만 일단 100만 명 정도의 필요한 인프라가 지금 당장 정비가 돼야 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절대다수 도민들의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사님, 보통 지금 제주도가 뭐 큰 섬이긴 하지만은 또 큰 섬은 아니잖아요. 뭐 하와이 같은 그런 섬에 비교한다면 하와이도 사실은 빅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뭐 공항이 하나지 두 개를 생각하기 힘든데 기존에 있는 제주공항을 좀 더 확장하면 되지 뭐 새로 공항을 하나 더 만드냐 이 조그만 섬에 이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검토했던 방안 중에는 기존 제주공항 확장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 환경 문제 때문에 용역팀에서 판단했는데 두 가지 문제였어요. 하나는 자 바다로 나아가서 매립하는 것의 환경 문제. 네. 두 번째 그것까지 해결했다 치더라도 그 공항에서 쏟아져 나오는 도내 연계교통. 지금 공항을 시가지가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 공항 가지고도 공항 앞에가 교통난이거든요. 이거를 확장했다? 이 교통, 이 도내로 연결되는 연계교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이게 유력한 방안에서 최종 단계에서 탈락을 한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조금 주제를 바꿔서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제주도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그 지사님이 자주 의견을 밝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 해결하는 방안이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하면은 저출산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박사님도 함께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이 저출산 문제 갑자기 왜 주거 문제 또 교육 문제 통일을 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지사님의 인터뷰를 네. 몇 가지를 봤는데 네.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렇게 3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체?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네. 요약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선 통일 문제는 나중 문제고. 네. 왜 출산율이 떨어질까? 사실 이거는 저는 뾰족한 해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출산율이 떨어질까요? 저는 그 많은 우리 의견 표출되는 걸 보는데 우선 애를 낳아서 기르는 게 우선 비용도 많이 들고 내 몸 혼자 감당하기도 건사하기도 그렇죠. 힘든데 살기 힘드니까. 예. 그리고 아득바득 해봐야 우리 아이들이 기껏 해봐야 하층민으로 살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애한테 나중에 내가 고기를 못 들 것 같다. 자꾸 부담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는 거죠. 마음이라도 편하려고. 근데 애 낳아라. 그러면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왜 내 몸 건사하기가 힘들고 아이들이 낳았을 때 하층민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왜 이게 비교가 되는 첫 번째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의 어떤 양극화 현상이고요. 뭐 비정규직 정규직 뭐 불문하고 열심히 월급 벌고 재테크하면서 쫓아가 봐야 집값 오르는 거 못 쫓아가잖아요. 그다음 교육 문제. 저기 부모 잘 만난 애들은 뭐 온갖 과잉 교육을 해가지고 하다못해 억지로 스펙이라도 만들어내가지고 넣어주는데 우리 아이들 열심히 키워봐야 몸만 튼튼하지 얘네들 사회에서 고생만 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교육으로 인한 사회 진출의 기회 이 부분에서 해결이 우선 돼야 된다. 그렇다고 또 애를 낳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그 기본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건
뾰족한 답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인 저출산 그 지원 정책은 예를 들어서 2자녀, 3자녀에서 다자녀로 가게 되면은 일단 당분간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 같은 거를 지금 짓거든요. 네네. 행복주택은 좀 열악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괜찮은 네. 중산층도 살고 싶어 할 만한 정도의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비용도 맞춰주고 하면서 애가 있으면 계산을 해보니까 평생으로 하면 몇 억 이상이 세이브가 된다. 이런 걸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자녀 학생들은 소급해서라도 전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보고 만약에 정책 결정을 하려면 다자녀를 낳으면 주택하고 교육은 대학교까지 그리고 평생 살 수 있는 주택을 거의 무료로 이걸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아동수당까지 해준다면 화살표를 좀 거꾸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도 인구는 부족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일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제주도도 인력난이에요. 카페건 귤 따는 데건 마늘 캐는 데건 네.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아무튼 우리 외국 노동자 TO를 늘려달라.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 단속 좀 살살 해달라. 이게 소리 없는 민원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여기가 없으면 사실 경제가 안 돌아가요. 아, 그 정도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카페 가면 전부 가족 노동들이에요. 알바도 못 구해요, 잘. 네. 임금 수준이 꽤 높은데도. 그러면 제주도의 젊은 인구들이 유입이 많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돼요. 젊은 인구들은 많이 유출이 되죠. 유출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제주도만의 얘기 아니라 확대시켜보면 대한민국이 맞아. 앞으로 매년 더 심해질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2,500만 인구를 안고 있는 북한과 우리가 단일 경제권을 이룰 수 있을 때, 그래서 노동력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때 일단 우리가 이 저출산으로 하는 인력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출구가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변수는 통일이다라는 면에서 통일이라는 것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미래 비전으로서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까 지금 주택, 교육, 네. 그 통일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입니다. 네. 사실 뭐 그 말씀은 웬만큼 저출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다 하는 다 이야기. 공감을 하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 지자체장이나 뭐 심지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선출직 공무원이 그런 이야기하면 임기 4년 5년 후에 또 바뀌면 누가 그 말을 믿어. 애는 태어나가지고 이 교육을 받으려면 적어도 10년 20년이 걸리는 일인데 그거 믿고 괜히 내가 애 2명 3명 낳았다가 내 인생 조지고 내 아이들 인생 망치려고 하는 그런 혹시 욕은 안 먹었습니까? 법으로 만들어야죠. 법으로 만든다. 법으로 만들어.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예 뭐 지금 제주도지사로 계시니까 제주도에서는 제주대학 뭐 그런 국공립대학 있잖아요. 국공립대학 제주도부터 등록금을 안 받는다. 그리고 이건 저출산 뭐 그거 관계없이라도 고등학교 무상교육한다. 아예 그걸 하시면 좀 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믿을 텐데요, 사람. 아니,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래? 모든 자녀들에 대한 무상교육은 좀 차원이 다르고요. 네. 다자녀에 대한 주택 제공, 다자녀에 대한 대학까지의 무상교육, 네. 내지는 교육비 지원 이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대학이 안 받아 대학한테 요구할 것도 없어. 우리가 내주면 돼요. 아, 재원을 마련해서 내주면 되죠. 예. 네. 근데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을 근데 것 같아요. 다자녀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건 나중에 저출산이 꺾여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이 예산이 감당이 안 되는 정도에 이게 되면 그때 행복한 고민을 해보면 되는 거고요. 애 적게 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애 많이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세금 좀 내야죠. 그래서 오늘 네. 하나 이게 그 꼭지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다자녀에 대한 주택, 교육 기회, 무제한 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으로 입법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도 우리가 네. 재원이나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이게 아니고는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자녀를 낳으려면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제주도는 옛날에는 다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았는데 아니면 이제는 싱글들이 다 남녀가 와가지고 결혼하는 곳 이런 걸로 새로운 제주도의 이미지를 만드시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네.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렇죠. 예. 러블랜드. 러브랜드. 네. 새로운 러브 아일랜드. 패러다임이. 제주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예. There's something different today. I'm on the bright side, and things are going my way. Woo-hoo. Looks like I got out of bed on the right side. There's a silver lining outshining every shade of gray. Oh, what a happy day. Whoa. 제주도지사와의 인터뷰를 앞두고 제주도민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요즘에 제주도지사의 활동이 마음에 드시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원희룡 지사님이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셨는데요. 대중교통체계 개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삼촌이랑 아버지랑 다 택시 하시는데요. 다들 욕을 많이 하시네요. 복잡해졌다고. 더 편리하게 바꾸려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더 편리해진 거 아닌가요? 왜 복잡해졌죠? 기자님은 편리해서 다니나 보죠. 저는 안 편해. 그러면은 그거 말고 또 제주 제2공항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겨야죠. 그래야지 나가죠. 저도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려면 공항은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우리 집 사는 근처에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거 갖고 너무 말들이 많아갖고 시끄럽네요. 잘 모르겠어요.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주도민으로서 중국인 관광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객은 좋아요. 그분들 생각보다 젊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렇게 와가지고 불법 처리하거나 불법으로 노동하시는 분들 그런 중국인들이 문제지 관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젠틀해요. 제주도가 그동안 지역 유지들이나 또는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제한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조율과 관련해서 도지사님이 도의원들과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희룡 지사가 여기서 태어나기만 했지 뭐 언제부터 제주 사람이고 언제부터 제주 아들이에요. 다 우리들이 개발하고 우리 고향이고 우리 땅이지 자기가 왜 갑자기 서울에서 정치하다가 밀려나가지고 와가지고는 개발을 한 해 만에 개발하면 되네 안 되네 왜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개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개발하려고 허가도 다 받아놨는데 그 조건들이 또 강화돼가지고 개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지금 집주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왜 못 짓게 해가지고 허가도 잘 안 나고 요즘 아주 까다로워져가지고 아주 그냥 죽겠어요. 아주 좀 져가지고 집중 좀 하고 펜션도 좀 하고 카페도 좀 하고 그럼 내가 서울 안 갈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해라 진짜. 그러면 중국 사람들한테 땅을 다 팔아서 개발이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헛소문일 수도 있겠네요. 안 된다니까 요즘에 개발이. 그래서 문제예요. 왜요? 원희룡 지사가 자꾸 다 막아가지고 답답해요 좀.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이런 말도 하시는데 그래서 많이 지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크셨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천하가 우리 집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